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고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주부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제게 시련이라는 것이 생긴 날은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부터였죠. 결혼을 앞둔 사람이 시련이라고 하면 남편이 문제가 있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이라 이 남자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라면 걱정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예술가 집안인 시댁이었어요. 전 살면서 예술가는 담을 싸고 지내던 사람이었거든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예술이라는 부분은 제가 넘을 수 없는 담 건너편에 있는 것이었어요. 어린 제가 살던 고향은 정말로 깊숙한 곳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이런 시골에서는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주변에 있는 대도시로 나가야만 했죠. 그것도 모내기를 하거나 씨를 뿌리는 계절에는 나갈 시간도 없었고, 농사나 밭일에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정말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자 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 따위는 전혀 없었죠. 또 시골 생활에서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조차 감사했었고요. 제가 여가 생활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누려보기 시작한 것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결혼한 지금도 수학할 시기가 되면 남편에게 미리 말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시골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처럼 미술관이며 뮤지컬, 영화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전 처음 상견례 자리부터 예술가 집안인 시댁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남편과 결혼 전 연애를 할 때에도 그랬어요. 남편의 친척 중에는 피아노, 성악, 미술을 하는 친척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가야금으로 무형문화재까지 하는 분이셨고요. 처음에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당신 가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당신도 알다시피 나 예술 같은 문화생활은 젬병이잖아. 혹시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난 같이 잘 지낼 수 없을지도 몰라. 무섭다, 여보. 남편은 이런 제 고민을 들으면서 걱정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고요. 여보, 사람이 사는 삶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 나는 당신보다 예술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누려왔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당신처럼 식물을 가꾸거나 농사를 한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일은 당신보다 못해. 알잖아. 내가 식물을 키우면 무조건 죽어버리는 거. 난 당신이 매번 집에 내려가서 일을 할 때마다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않아도 돼.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의 말이 맞죠. 누군들 다 같은 삶을 살아왔을까요? 모두가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 남편의 말대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시집살이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시모아는 처음부터 썩 잘 맞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시모아의 첫 대면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도 했죠. 그러나 남편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시모는 어색해하는 나에게 먼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 누구나 다 처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 내가 왜 가야금을 배운 줄 알고 있니? 시작은 그리 거창한 이유도 없었어. 나는 그저 하얀 쌀밥을 먹고 싶었을 뿐이었거든. 가야금을 연주함으로 나는 쌀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지금 말하면 부끄럽지만 내 돌아가신 어머니는 판소리 명창집에서 거의 식모로 살다시피 했어. 근데 그런 집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알아주었고, 내가 그 집에서 연주를 하면 한 끼 식사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지. 시모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련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운 추억을 떠올리는 듯이요. 그때 그 집에 쫄래쫄래 엄마를 따라간 건 나에게 정말 행운이었다.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금으로 유명해질 수 없었겠지. 요즘은 예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예술이 돈이 된다는 소리도 많이 하고. 마치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처럼 말이야. 확실히 유명하고 처음부터 미술을 풍족하게 배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맞지. 하지만 난 그런 거창한 이유로 시작하지 않았어. 예술은 무슨, 그저 배고픈 내 배를 채워줄 한 가지 수단으로 시작한 거지. 웃으면서 그저 예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시모의 말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죠. 그 뒤로는 시모와 이야기하는 일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어요. 시모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예술인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시련은 예술이라는 장벽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 기다리고 있었던 더 높은 산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 높은 산의 주인공은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에요. 남편이 연애 때부터 자주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다들 엄마가 이 집의 실세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집을 잘 모르는 사람일 거야. 이건 다른 친척들도 은근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우리 집의 실세는 형수님이셔. 우리 형이 의사인 건 저번에 말해줬지? 엄마가 가야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터라 어렸을 때부터 형이 엄청 힘들었거든. 나중에 커서도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엄마 대신에 집안을 책임지기도 했고. 형이 결혼하고 나서는 형 옆에 서 있는 형수님이 대신 일을 하면서 우리 집의 실세를 맡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웬만하면 형이랑 형수님이랑 부딪히지 마. 괜히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형님이 실세라는 말을 그냥 자기 형의 아내니까 집안 대소사를 책임져서 그러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정말로 형님은 집안의 기둥이더군요. 모든 일에 자신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실제로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의사인 아주버님에게 1차적으로 허락을 맡아야 했고요. 아주버님을 통과하더라도 형님에게서 통과를 받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할 정도였어요. 형님은 집안의 모든 일을 본인이 다 결정하고 뜻대로 해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형님과 처음 만났던 날이요. 처음 본 자리에서 형님은 대뜸 나에게 이렇게 물었죠. 뭐 보니까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데 혹시 잘하는 것 있어요?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라도 잘했다든가 뭐 본인을 내세울 만한 것 없어요? 우리 집에 그냥 덜컥 들어와서 살기만 한다는 신분은 아니죠? 이제 식구가 되려면 집에 무슨 도움이라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전 형님의 말을 듣고 여기가 회사 면접을 보는 자리라고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형님은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면서 무슨 물건을 검사하듯이 저를 훑어보고 말을 이어갔죠. 아유, 그런데 영 생긴 것도 그렇고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을 것 같진 않네. 도련님, 정말 이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체면이 있죠.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다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셔야죠. 저처럼 내조를 잘한다던가 이런 능력 말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을 그냥 놔둬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연애 때부터 형님네 가족과는 절대 트러블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전 이 자리에서 바로 형님을 패대기 치고 나갔을 것 같았죠. 형님의 깐죽거림에도 꾹 참고 넘겼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자리니까 내가 참고 넘기자 싶었죠.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형님은 첫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마치 이 집안의 기둥인 양 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주버님은 시모를 정말 싫어하더군요. 전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천류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 끊을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시모를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인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어찌나 불만이 많은지 옆에서 쳐다보는 제가 더 민망할 정도로 시모에게 무안을 주는 일도 덜어 있었죠. 남편에게 들은 아주버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해하고 싶지만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시모의 삶 자체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가야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엄마로서는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죠. 본인이 이렇게 의사가 된 것도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라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어요. 하루는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간단히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아주버님은 뭔가 잔뜩 화가 난 표정을 하고 들어오더군요. 그러나 들어오자마자 대뜸 시모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사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차가 목으로 넘어가? 자기 배로 나왔으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할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밉지. 맨날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본인은 못 살게 구니까. 그런데 엄마는 생각해 본 적이나 있어? 어렸던 내가 당신이 일한다고 나가자마자 집에서 어떻게 지냈을지.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치가 떨려. 지금 내가 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 난 지금도 많은 부분을 엄마한테 희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좋은 분위기로 후식을 먹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게 흔한 상황이었는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남편을 데리고 가서 작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거야? 아니, 아주버님은 왜 늦게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어머니께 소리를 치신대?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해주더군요. 뭐 당신도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제 종종 겪을 일이니까 말해줄게. 형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자라지 않았어. 형이 말한 대로 공부도 본인 스스로 했고 대학도 등록금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엄마가 도움을 줬지만 나머지는 엄마도 일절 관심도 주지 않으셨고 그게 못내 섭섭했던 모양이더라고. 나는 형보다 좀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은 엄마한테 서운한 게 없었지. 엄마 대신에 형이 자잘한 문제들은 해결해 주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은데 형은 그 부분을 절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씩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일이 잘 안 풀린 날에는 저렇게 화를 내곤 해. 그렇다고 내가 둘 사이를 어떻게 중재하기엔 그럴 자격도 없고. 시모는 어린 아주버님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 집에도 잘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참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시모는 아주버님을 버려둔 것이 되었고 그게 본인의 자의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주버님의 인생에서는 그 일들이 크게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버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른에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처음 봤기에 영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는 것이 그리 탐탁지는 않았지만 한 집안에 있었기에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책에 아주버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재수 씨는 무형문화재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 뭐 돈은 막 쓸어올 것 같아 보이고 그래? 그런데 말이 좋아서 무형문화재지. 실상은 별거 없어. 그 돈도 안 되거든. 그런데 축제다 강연이다 뭐다 해서 허구한 날 엄마를 부르거든. 그런데 재수 씨도 보다시피 우리 엄마가 가야금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는 재수 씨가 좀 우리 엄마를 도와야 하지 않겠어? 위아래가 있지. 계속 내 아내가 할 수는 없잖아. 집안일도 바빠서 눈코 뜰 새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 저를 붙잡고 무형문화재는 말만 좋다, 돈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이나 운전을 못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쉽게 언급하곤 했죠. 형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버님은 항상 돌려서 제게 말한 겁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계속 압박을 주는 아주버님의 태도에 그냥 제가 시무를 따라다니며 돕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 다니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죠. 제가 시무를 돕겠다고 하니 아주버님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마침 자기 동생이 결혼해서 일손도 들어왔겠다. 제 아내 대신에 일을 맡기기에 제격이다 싶었겠죠. 전 돕겠다 말한 날 이후로 거의 시무의 전담 매니저처럼 붙어서 지냈어요. 기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이참에 시무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보자 싶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불편해도 시무는 싫지 않았으니까요. 시무와 함께 움직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무는 지금 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항상 고마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늙어서 움직이기 불편해도 가야금을 놓지 않는 이유를 아니? 생각하면 무척이나 단순한 이유야. 이걸로 인해 내가 지금까지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저번에 내 어린 시절을 말해줬었던가? 난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 지금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이었지. 그런 나를 가난이라는 구렁텅이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이 가야금이야. 난 아직도 그때 먹은 쌀밥 한 그릇의 일처럼 항상 모든 일을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어찌 보면 남편을 제외하고 내 옆에 있어준 영원한 동반자니까. 시모는 정말로 가야금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시모와 지내면서 정말로 대단하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시모가 가야금의 대가라면 그 주변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대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금, 거문고, 아쟁, 판소리와 같이 가야금과 함께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무형문화재 분들도 자주 만났죠.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항상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식구들은 공연이라도 하면 항상 식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주고 모시고 가고 했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시모는 저와 단 둘이서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일이 몸에 아쉬웠어요.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시모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시모에게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전 시모와 지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더욱 시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하지만 나쁜 일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시모와 함께 공연장 스케줄에 갔었어요. 그날따라 시모는 무척이나 피곤한 안색을 하고 있더군요. 시모도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고요. 시간을 확인한 저는 아직 시모의 차례가 조금 남아있기에 시모에게 차에서 잠시 쉬고 계시라 말하고 공연장으로 들어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다 돼서 차로 들어가 시모를 모셔오려고 했죠. 차에 도착한 전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조수석에 픽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이 깊이 들었나 보다 싶어서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모를 흔들고 깨워도 힘없이 몸만 흔들리더군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전 급히 응급차를 불렀고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전했죠. 시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며느님 되신다고 했죠?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모르셨나요? 지금은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에 저는 의사의 멱살을 잡을 뻔했어요. 왜 시모가 이렇게 가야만 하냐고 말이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에게 시모의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도 빠르게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다 했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쉬고 있던 병실에 들어온 아주버님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괜찮냐는 안부 인사도 없이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엄마, 재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서 나눌게요. 제가 지금 일하다가 와서 서류는 아직 준비를 못했거든요. 빠르게 서류 준비해서 여기 올 테니까 엄마는 사인만 하면 돼. 이제 보니 엄마가 날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키운 것 같네. 이런 자잘한 일도 내가 처리해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도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엄마 뒤치다꺼리 하느라. 거기에 집안 살림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랑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누긴 그렇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집에 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더 받아야지.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고생했으니 좀 더 챙겨주려고요.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시모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묵묵히 있으니까 아주버님은 짜증을 삼키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럼 엄마는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취급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집이 이 정도로 잘 굴러가는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잘 살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염치가 없는 거지. 이왕 죽는 길에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랑 우리 마누라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지. 안 그래?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하는 아주버님을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계속 돈돈거리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마침 도착한 남편도 아주버님이 한 소리를 들었는지 지금은 그만하라고 말리더군요. 형, 지금은 엄마가 마음 추스릴 시간 좀 주는 게 좋겠어. 밖에서 들었는데 나도 형 말에는 동의하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엄마가 조금 회복되고 이야기하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엄마 귀에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그만해. 남편의 만류에 아주버님은 화가 난다는 듯이 돌아서서 나가더군요. 시모도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만이 날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입원한 후로도 아주버님은 아주 어린애처럼 굴었어요. 시모의 옆에서 간병하고 있던 저는 안중에도 없는지 수시로 찾아와서 수능 전에 시모가 자신의 신경도 쓰지 않고 공연에 나간 일부터 해서 평생을 가슴에 담아왔던 서러움들을 시모의 앞에서 토해내더군요. 엄만 기억해요? 내가 수능 볼 때 다른 가족들은 자기 자식 시험 잘 보라며 나와서 응원을 해주는데 나는 혼자서 들어갔어. 그렇다고 집에서 응원을 받았던가? 천만의 말씀. 당신은 내가 중요한 시험이 코앞에 있어도 그놈의 가야금만 찾았지. 수능 때도 그랬잖아. 급하게 생긴 공연에 가야금 연주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홀랑 가버렸지.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게다가 내가 졸업할 때도 옆에 없었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 한 번이라도 내 옆에 있었던가? 아니, 당신은 없었고 대신 내 동생이 옆을 지켜줬지. 꽃다발 들고서. 그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예? 마치 어린 자식이 투정을 부리듯 소리를 치는데 보고 있기도 민망했어요. 물론 제가 아주버님의 상황이 되어본 적이 없기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절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시모가 있는 병실이 1인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추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죠. 또 하루는 찾아오더니 대뜸 한쪽에 세워져 있던 가야금을 발로 뻥 차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딴 가야금, 차기 배로 낳은 자식은 절대 미워할 수 없고 늘 품에 안고 살고 싶다던데. 나는 저 가야금한테도 밀리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알기나 해? 엄마라는 사람이 가야금만 품고 자식은 하등 취급도 안 하는 그 심정을,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충격이 아직도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당신이 알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지. 재산 분할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나도 이제는 더는 양보 못합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말을 끝낸 아주버님은 가야금을 다시 한번 발로 뻥 차고 난동을 부리다가 한참을 병실에 있다가 나갔죠. 그때마다 시모는 아주버님에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매번 미안하다 사과만 하셨어요. 전 그런 시모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속셈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고 싶다는 말을 애둘러 말하는 것이요. 시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자기 합리화였던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옳다, 맞다고 말이에요. 전 그때마다 조용하게 시모의 등을 쓸어주며 위로를 했어요. 가야금 소동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형님 부부는 또 병실에 찾아왔더군요. 제가 잠시 시모의 짐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 모양이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저보고 남편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미 시모하고는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병실에 도착한 남편과 함께 받아본 재산 분배는 말문이 턱 막히는 내용이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서류를 살펴보는 우리 부부에게 아주버님이 말하더군요. 너도 확인해라. 오늘 아침에 엄마랑 다 상의된 일이야. 우리 재수 씨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우리 마누라랑 내가 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는 가지는 게 도리 아니겠어? 아주버님의 앞으로 분배된 재산은 30억짜리의 땅이었어요. 시모가 평생을 벌어온 돈으로 사온 땅이 지금은 노른자 땅이 되어 앞으로 시모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싶은 땅이었었죠. 하지만 갑자기 시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그 땅에 욕심이 났는지 가장 큰 재산은 본인들이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앞에 남겨진 재산은 책 한 권이었어요. 재수 씨는 예술에 대해서는 무해한이라고 했던가? 아마 내 동생은 알 거야. 이게 봐도 잘 모르지만 엄청난 거라고. 예술이란 게 깊이 들어갈수록 심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수 씨는 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런 재수 씨에게 교양이라도 조금 더 쌓으라며 이걸 물려주신다고 하네. 이거 진짜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보물이야. 엄청나게 귀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받아요. 아주버님은 책을 우리 쪽으로 내밀면서 말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는데 그런 우리 부부를 놀리듯이 형님은 옆에서 더 부채질을 하더군요.
이야, 동서는 정말 좋겠어. 아, 참, 동서가 그랬잖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 존경한다면서. 그러면 어머니랑 비슷한 교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물건을 물려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 아무렴, 동서도 이거 마음에 들지? 응? 아, 그렇게 대단하신 어머니가 준다고 하는데 설마 싫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30억이라는 대단한 재산을 물려받은 형님 부부와는 달리 달랑 책 한 권만 물려받는 우리를 놀리듯이 말하는 둘이 정말로 얄미웠습니다. 그렇게 재산 정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는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우리 부부에게 남긴 재산은 없었지만 그래도 존경하던 시모였기에 열심히 장례 준비를 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시모와 함께 공연장을 오가며 뵙던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와서 시모의 가야금에 대한 것을 묻더군요. 자네 최근에 이 사람과 같이 다니던 며느리라는 사람 맞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눈여겨보고 있었지. 이렇게 갈 사람은 아니었는데 참 힘들겠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 어머니란 사람이 가야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던가? 저기 자네 형님이라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니 아예 모르는 것 같고, 뭐 첫째 아들이야. 이 사람 싫어했던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락없이 둘째나 당신한테 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지?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야금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걸 왜 자식들에게는 안 물려줬을까 몰라? 그 가야금 중에 무형문화재 악기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도 있다며. 그거 하나만 있어도 팔자가 필 텐데. 당신 가족은 가야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건가? 아깝게 됐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정말 아까운 것들이 많은데 말이야. 하나같이 장례식을 방문하는 시모의 지인은 가야금에 대한 것을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리고 왜 가야금을 물려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면서 돌아갔죠. 전 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저 시모가 누군가에게 알아서 줬겠지 생각했습니다. 시모의 장례가 끝난 뒤 저는 돌아가신 시모의 생각에 우리 부부에게 남겨주었던 책을 살펴봤어요. 이 책을 받고 난 뒤로는 정신이 없어서 볼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받고 나서는 집 탁자 위에 올려두고 바로 장례식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책을 살펴보는데 이상하게 책이 두껍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언가 책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는 책갈피인가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런데 그건 책갈피가 아니라 어떤 카드처럼 보였어요. 살펴보니 신용카드 같지는 않고 호텔 카드키처럼 뭔가 적혀져 있기에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러다 문득 시모와 친하게 지내던 협회 사람들과 시모의 밑에서 배우던 전수자라면 알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드렸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어머님 작은 며느리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어머님께 책을 하나 물려받았는데 그 사이에 카드키 같은 것이 있어서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묻는 말에 전수자는 오히려 정말 모르냐는 듯이 답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책 사이에 있는 카드키처럼 생긴 건 말이죠. 스승님이 살아생전에 그건 그 집 둘째 아드님 거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못 들으셨어요? 이상하다. 저랑 협회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시간이 되면 제가 말하는 곳으로 와 보시겠어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듣지를 못해서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 찾아갈게요. 제게 답을 줬던 전수자는 금방 문자로 어떤 장소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근처로 나갔죠. 그렇게 만난 전수자를 따라서 도착한 곳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전수자는 제게 카드키를 달라고 재촉했고 제게 받은 카드키로 그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보물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저택 안에는 진한 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향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나던 향이었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택에서 나는 향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이곳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제게 주었거든요. 안에는 수많은 가야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모에게 나던 향은 바로 가야금에서 맡을 수 있었던 향이었죠. 전수자는 가야금을 보는 저에게 말했어요. 스승님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가야금은 스승님이 사용했던 것들이죠.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악기들입니다. 우선 천천히 둘러보시죠. 아무래도 스승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렇게 저택 내의 가야금을 전수자와 함께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야금 앞에 서더니 만져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내 조심스레 다루더니 소리를 내보고 탄성을 질렀죠. 그리고 제게 이건 굉장히 소중한 가야금이라며 자신의 것처럼 자랑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도 시모가 켜던 가야금을 무척이나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얼른 남편에게 이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보내주었어요.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입구에 서서 울먹이고 있더군요. 저택에서 나는 향이 어머니의 향이라면서 말이죠. 이 향은 어머니의 향이야. 내가 엄마 옆에 갈 때마다 나던 그 냄새야. 이게 대체... 그러더니 이내 울기 시작했죠. 장례식장에서 내내 삼키고 있던 눈물을 이제야 시원하게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저택을 둘러보다 시모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에게 정말 면목이 없구나. 철이 없을 때 낳은 자식 하나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 형, 둘째 며느리에게 나주버님이 되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같은 한 가족이니까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네 형은 본인이 무조건 다 가져야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둘째 너한테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니 득달같이 달려들더구나. 형의 밑에서 평생을 양보하고 살던 너인데 그런 형을 말려주지도 못하고 내내 미안했었다. 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네 형이 급하게 재산 정리를 하겠다고 나설 것도 알고 있었어. 다 예상이 가는 일이었지. 그래서 생각했다. 내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오래전부터 너에게 주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다. 못난 어미라 미안하구나. 첫 장을 보던 남편은 눈물에 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기니 왜 시모가 이걸 우리에게 남겼는지 알 수 있었죠. 예술이라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겐 생소한 재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 있는 가야금들은 내 한평생을 같이 해온 것들이지.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하지만 먼저 가는 나한테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기도 하다. 너희가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남기는 거란다. 가야금도 돈만큼이나 좋은 재산이 될 수 있어. 가야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장인의 손길을 거쳐가야만 하지.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거다. 그러니 힘든 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팔아서라도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란다. 남편과 저는 시모의 편지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어머니의 혼이 깃든 가야금을 만지면서 서로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남긴 재산이 책 한 권이라는 말에 조금 실망감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시모에게 어떻게 해왔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시모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우리 부부를 이렇게 생각해준 시모에게 내가 참 몹쓸 생각을 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가야금은 저택에 잘 보관해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절대 팔지 말자고. 우리 아이에게 후손에게 어머님의 의지를 이어주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일을 구해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30억이라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아주버님은 현재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물려주신 땅을 팔아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쪽박을 쳤다고 하더군요. 이런 아주버님의 행태를 보니 가야금이라는 어머님의 인생을 받은 우리가 더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는 남편과 함께 어머님의 이름을 어떻게 남길 수는 없을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어머닌 떠나고 없지만 그녀가 이룬 명성과 명예는 계속 빛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재산 다툼이라 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